벼라가 들려주는 세계 옛 이야기. 세계 옛 이야기 아시아 편으로 세 편의 동화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각 나라의 옛 이야기들에는 그들이 살았던 옛 역사와 환경에 관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계 옛 이야기 아시아 편 들으시며 일본,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의 옛 정서들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라우빙을 먹은 5딸. 옛날 중국에 라우빙을 아주 잘 만드는 아주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라우빙은 밀가루 반죽을 동그랗게 만든 다음 불에 구운 중국 호떡입니다. 그 아주머니에게는 5명의 딸이 있었는데 딸들의 이름이 비녀, 팔찌, 반지, 귀걸이, 지갑이었어요. 그 딸들에게는 새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장사꾼인 새아버지는 어찌나 구두쇠인지 딸들에게 옷은 물론 음식도 넉넉히 먹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마음이 몹시 차갑고 작은 일에도 딸들에게 곧잘 화를 냈지요. 아이고 허리야, 내가 미쳤어. 5이나 되는 녀석들을 먹여 살리느라 이게 무슨 고생이람. 새아버지는 늘 이렇게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새아버지가 장사를 하러 나가면서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오늘 저녁에는 당신이 만든 라우빙을 먹고 싶소. 집에 일찍 올 터이니 좋은 밀가루로 만들어 놓구려 그래. 아버지가 나가자 어머니는 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뒷마당에 있는 좁쌀을 말려서 채로 쳐놓거라. 딸들을 모두 마당으로 내보낸 뒤 어머니는 부엌에서 정성껏 밀가루를 반죽했습니다. 그리고는 동그랗게 라우빙을 만들었지요. 라우빙이 거의 다 구워졌을 때 맏딸 비녀가 부엌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티 좀 주세요. 문을 열고 들어온 비녀는 잘 구워진 라우빙 냄새를 맡고는 얼른 물었습니다. 지금 뭐 만드세요? 아버지께 드릴 라우빙을 만들고 있단다. 와, 맛있겠어요, 어머니. 저도 하나만 먹고 싶어요. 아버지가 돌아오려면 아직 시간이 남은 데다가 하나 정도는 괜찮겠지 싶어 어머니는 화덕에서 라우빙을 꺼내어 비녀에게 주었습니다. 비녀야, 대신 동생들에게는 비밀이다. 비녀는 라우빙을 입에 물고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을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서둘러 2번째 라우빙을 굽기 시작했어요. 2번째 라우빙이 소르르 부풀었을 때 둘째 딸 팔찌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채가 필요해요. 문을 열고 들어온 팔찌는 라우빙을 보고는 꿀꺽 군침을 삼켰지요. 와, 맛있겠어요, 어머니. 저도 라우빙 하나만 주세요. 어머니는 이번에도 라우빙을 화덕에서 꺼내어 팔찌에게 주었습니다.
팔지야, 동생들에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팔찌는 라오빙을 서둘러 삼키고는 손을 탁탁 털더니 채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세 번째 라오빙을 화덕 안에 넣었어요. 라오빙이 노릇노릇 구워질 때쯤 이번에는 셋째 딸 반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비를 좀 가져갈게요. 반지는 들어오자마자 화덕에 있는 라오빙을 서둘러 꺼냈어요. 어머니, 저 이거 먹어도 되지요? 성격이 급한 반지는 어머니가 말릴 새도 없이 뜨거운 라오빙을 마구 먹어댔습니다. 어머, 반지야, 동생들에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네, 걱정 마세요. 반지는 그새 다 먹었는지 입을 싹싹 닦더니 비를 들고 나갔습니다. 엄마는 네 번째 라오빙을 화덕 안에 넣었습니다. 노릇하게 구워진 라오빙을 화덕 안에서 막 꺼내려고 할 때 넷째 딸 귀걸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어머니, 자루 좀 주세요. 우와, 맛있겠다. 어머니, 저 이 빵 먹고 싶어요. 귀걸이는 뜨거운 라오빙을 호호 불며 먹었어요. 귀걸이야, 동생한테 절대 말하면 안 돼. 네, 말 안 할게요. 똑똑한 귀걸이는 엄마와 약속한 후 자루를 들고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다섯 번째 라오빙을 화덕에 넣었어요. 이젠 라오빙을 구울 밀가루 반죽도 바닥이 났지요. 노르스름하게 구워진 마지막 라오빙을 화덕에서 꺼낼 때 막내딸 지갑이 문을 두드립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문을 열고 지갑을 쳐다보며 물었어요. 어휴, 벌써 해가 지는구나. 좁쌀은 다 걷었니? 어머니, 저도 라오빙 먹고 싶어요. 무슨 라오빙? 한테 다 들었어요. 저도 라오빙 주세요. 네. 울보 지갑의 눈에는 그렁그렁 눈물부터 고였지요. 이건 마지막 라오빙인데. 그렇지만 어머니는 마지막 라오빙을 지갑에게 주었답니다. 지갑이 강아지랑 뒷마당으로 나가자 새아버지가 일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어휴, 많이 돌아다녔는지 피곤하네. 여보, 나왔소. 집안 가득 맛있는 라오빙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아버지는 얼른 부엌문을 열었지요. 어휴, 냄새 좋네. 여보, 배고픈데 라오빙 좀 빨리 줘. 아버지의 말에 어머니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라오빙이요? 그게... 새아버지는 이상하다 싶어 설마 하는 마음으로 물었어요. 혹시 딸 다섯이 내 라오빙을 다 먹어치운 건 아니겠지? 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만 빨개졌습니다. 내 말이 맞는가 보군. 이런 괘씸한 것들. 식구들 먹여 살리느라 밤낮 고생하는 아버지 생각은 않고 라오빙을 다 먹어치워. 두고 보자. 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새아버지의 마음은 깜깜한 밤하늘처럼 나쁜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아버지는 일어나자마자 창고로 달려가 도끼, 밧줄, 나무 막대기와 말린 양가죽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뭐가 그리 신이 났는지 실실 웃으면서 딸들을 불렀어요. 얘들아, 아빠는 오늘 나무를 하러 산에 갈 거란다. 날씨도 좋은데 너희들도 함께 가자꾸나. 모두들 너무 놀랐고 또 너무 기뻤답니다. 새아버지랑 산으로 놀러 가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지금쯤 버섯이 많을 거야. 향이 좋은 것으로 따오렴.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도 덩달아 신이 나서 딸들에게 바구니와 호미를 챙겨 주었어요. 딸 5은 새아버지를 따라 신나게 집을 나섰습니다. 너도 같이 가자. 막내 지갑의 말에 강아지도 쫄랑쫄랑 따라 나섰습니다. 새아버지와 딸들은 99개의 개울물을 참방참방 건너갔어요. 그리고 99개의 고개도 넘어갔습니다. 다 왔다. 새아버지는 어깨에 맨 자루에서 도끼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제부터 나무를 할 터이니 그동안 너희들은 산나물도 뜯고 열매도 따렴. 언제까지요? 나무 찍는 소리가 들리는 동안에는 마음껏 놀아라. 그러더니 새아버지는 나무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와, 예쁜 나비다. 지갑이 나비를 따라 아름드리 나무가 있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자 내 언니들도 지갑을 따라갔어요. 맏딸 비녀는 커다란 나무에 올라가 열매를 땄습니다. 드디어 바구니에 잘 익은 열매가 가득 차자 비녀가 동생들에게 말했지요. 자, 이제 그만 따고 가자. 하지만 내 동생들은 비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언니, 아직도 나무 찍는 소리가 들리잖아. 조금만 더 있다 가자. 딸들은 꽃이 활짝 핀 들판으로 갔습니다. 저마다 마음에 드는 꽃을 꺾어 머리에 꽂았지요. 드디어 바구니에 예쁜 꽃들을 소복이 딴 둘째 딸 팔찌가 말했습니다. 이만큼 땄으면 됐어. 이제 돌아가자. 하지만 새 동생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지요. 새아버지의 나무 찍는 소리가 아직 멀리서 들렸거든요. 언니, 조금 더 놀다 가자. 딸들은 나무가 푸르게 우거진 숲으로 더 들어갔습니다. 와, 좋은 약초가 많네. 셋째 딸 반지가 부지런히 약초를 캤습니다. 드디어 바구니 한가득 약초를 캔 셋째 딸 반지가 이제 그만 돌아가자. 하지만 이번에는 두 동생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새 아버지의 나무 찍는 소리가 여전히 들렸거든요. 딸들은 계속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와, 엄마가 좋아하는 버섯이네. 넷째 딸 귀걸이가 버섯을 보자 달려갔어요. 드디어 바구니에 귀한 버섯을 소복이 딴 귀걸이가 말했습니다. 늦었어. 어서 돌아가자. 하지만 막내는 울기부터 했습니다. 내 바구니는 아직 텅 비었어. 조금 더 있을래. 아직 나무 찍는 소리도 들리잖아. 마음이 급해진 내 언니는 나무를 따서 얼른 지갑의 바구니에 담아주었지요. 이제 정말 그만 가자.
비녀가 서둘러 앞장을 섰지만 어느새 해가 져서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 어떡하지? 어두워졌네.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 주위를 아무리 두리번거려 보았지만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마침 늑대 우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새들은 놀라 퍼드덕 날아올랐지요. 덜컥 겁이 난 지갑이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딸 다섯은 그렇게 캄캄한 숲속을 한참 동안 헤맸지요. 그때 갑자기 큰언니가 소리쳤습니다. 나무 찍는 소리야. 딸 다섯은 얼른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탁, 탁. 숲속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나무 찍는 소리가 길을 밝혀주는 환한 빛처럼 느껴졌어요. 딸들은 나무 찍는 소리를 따라 간신히 새아버지와 헤어졌던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탁, 탁. 반가운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지갑이 제일 먼저 달려갔어요. 아빠! 큰 소리로 외쳤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무 찍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저건 뭐지? 소리가 나는 쪽을 잘 살펴보니 양가죽이 잘 펼쳐진 채 나무에 팽팽하게 묶여져 있고 그 위로 막대기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막대가 바람에 흔들려 양가죽을 치면서 나무 찍는 소리를 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속이신 거야. 지갑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를 숲속에 버릴 작정이셨나 봐. 이제 어쩌면 좋지? 모두들 새아버지를 원망하며 한마디씩 했습니다. 이럴 때가 아니야. 빨리 집으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해. 비녀가 침착하게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저기 불빛이 보인다. 멀리서 작은 불빛이 별처럼 반짝거렸습니다. 집 있나 봐. 오늘은 일단 저기서 자기로 하자. 딸들은 불빛을 따라 걸어갔지요. 가까이 가보니 그 불빛은 집이 아닌 작은 동굴에서 새어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동굴 안에는 할머니가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딸들은 한 목소리로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할머니는 들고 있던 빗자루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아유, 이렇게 늦은 밤에 여긴 무슨 일이냐. 숲속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할머니, 여기서 하룻밤만 자고 갈 수 있을까요? 아이, 글쎄, 그게 말이다. 할머니의 표정이 이내 어두워졌습니다. 비녀는 할머니에게 애원하며 새아버지가 자기들을 버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 저런, 불쌍하게 되었구나. 그래도 여기서 자는 건 곤란한데. 할머니는 불안한 듯 자꾸 주변만 두리번 거렸습니다. 이 동굴에 무서운 곰 귀신이 살고 있어. 곰 귀신이요? 곰 귀신은 이 숲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잡아먹고 살지. 그렇다면 저 뼈들이 바로 사람들의 뼈란 말씀이세요? 발찌가 덜덜 떨며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근데 할머니는 아직 어떻게 살아계세요?
귀걸이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물었습니다. 난 너무 늙고 말랐잖아. 그래서 곰 귀신한테 잡아먹히는 대신 집안일을 해주는 조건으로 여기 살아남았지. 곰 귀신은 그럼 지금 어디 있어요? 이제 곧 돌아올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여기서 잘 생각 말고 얼른 가거라. 할머니는 딸들의 등을 동굴 밖으로 떠밀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딸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또록또록 빛나는 별들을 보니 집에서 걱정하고 있을 어머니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동생들을 보며 큰언니가 말했습니다. 얘들아, 울지 마. 뭔가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잠시 후 비녀가 동굴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갔어요. 할머니, 곰 귀신은 어디서 자요? 저기 널찍한 돌에서 자지. 추울 때는 가마솥에서 자기도 한단다. 비녀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는 듯 동생들에게 돌아가 머리를 맞대고 소곤소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딸들은 서로 손을 꼭 잡고 다시 동굴 안으로 들어왔어요. 어쩌자고 여길 또 들어와. 곰 귀신이 돌아오기 전에 어여나가거라. 할머니, 저희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요. 걱정 마시고 저희들을 저기 5개의 항아리에 숨겨주세요. 그리고 곰 귀신이 돌아오면 꼭 가마솥에 자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만 되면 곰 귀신을 잡을 수 있어요. 비녀의 말에 할머니는 어리둥절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동굴 밖에서 휙 바람이 불어왔어요. 곰 귀신이 왔어. 빨리 숨어라. 할머니는 5개의 항아리에 딸 5을 숨겨 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지? 곰 귀신은 동굴에 돌아오자마자 코를 벌렁거리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내 발가락 냄새지 뭐. 아니야, 할멈. 할멈 냄새랑 틀려. 뭔가 다른 냄새가 나. 그렇다면 네 몸에서 나는 냄새일 거야. 내 몸에서 나는 냄새도 아니야. 곰 귀신은 여기저기 코를 벌름거리며 동굴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여기서 나는 것 같은데. 곰 귀신은 딸 5이 숨어있는 5개의 항아리 가까이 다가가더니 뚜껑을 열어보려고 했지요. 멍멍! 그 순간 마침 아궁이에 숨어있던 강아지가 달려와 곰 귀신의 발꿈치를 꽉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곰 귀신은 강아지를 걷어찼지요. 이놈이 아까부터 와서는 쫓아내도 가질 않아. 혼났다. 아마 이 강아지 냄새일 게야. 난 또 뭐라고. 도망 못 가게 잘 묶어둬. 내일 잡아먹을 거야. 할머니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자야겠다. 곰 귀신은 기지개를 켜며 하품을 했습니다. 오늘 밤에 많이 쌀쌀해질 것 같아. 그러니 가마솥에서 자는 게 좋겠어. 할머니가 가마솥 뚜껑을 열어주자 곰 귀신은 가마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곰 귀신은 어느새 요란하게 코까지 골며 잠이 들었어요. 할머니는 곰 귀신이 깊은 잠에 빠진 걸 확인하고 5딸이 숨어있는
5개의 항아리 뚜껑을 얼른 열어주었습니다. 딸들은 숨을 죽이며 조심조심 항아리에서 나왔지요. 어서 서두르자. 비녀는 동생들과 함께 커다란 돌과 땔감을 주워왔습니다. 그리고는 큰 돌들을 가마솥 뚜껑 위에 단단히 쌓아 올리고 땔감은 아궁이에 집어넣어 불을 뗐지요. 할멈, 뭐가 이리 뜨거워? 응, 따뜻하지. 날씨가 너무 추워. 불을 좀 뗐어. 할머니 말에 곰귀신은 안심하고 다시 잠들었어요. 하지만 금세 다시 깨고 말았지요. 어이 뜨거워. 이제는 털 타는 냄새까지 스물스물 피어났습니다. 할멈, 대체 뭐 하는 거야? 이러다가 다 타버리겠어. 곰귀신은 더 이상은 안 되겠던지 가마솥 밖으로 나가려고 뚜껑을 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돌들이 잔뜩 올려져 있어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딸들은 아궁이의 땔감을 더 많이 집어 넣었습니다. 뜨거워. 곰귀신 죽는다. 곰귀신은 비명을 지르며 가마솥 안에서 몸을 뒤척였습니다. 살려줘. 결국 곰귀신은 가마솥 안에서 그렇게 타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곰귀신을 잡았어. 모두들 신나서 만세를 불렀지요. 다음 날 아침 딸들이 동그랗게 둘러앉아 집으로 돌아갈 방법을 의논했어요. 그때 팔찌가 잔뜩 겁을 먹으며 이야기했지요. 난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어머니가 보고 싶긴 하지만 새아버지를 생각하면. 다른 딸들도 자신들을 버린 새아버지를 떠올리자 집으로 돌아가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망설이는 5딸을 지켜보던 할머니가 말했어요. 얘들아, 여기서 나랑 살지 않으련. 가족이 없는 할머니는 지혜로운 딸들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딸들도 집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할머니와 사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딸들은 먼저 6 식구가 살 수 있는 크고 멋진 집을 짓고 밭을 갈아 씨앗도 많이 심었습니다. 할머니는 딸들에게 산짐승을 잡아 키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지요. 산에 뽕나무가 많아요. 우리 노예도 길러봐요. 목화로 천도 짜면 좋겠는걸요. 온갖 열매로 술도 담그고 깨로 기름도 짜요. 딸 5과 할머니는 이렇게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어느새 3년이 지났습니다. 산속에서의 생활은 즐거웠지만 딸 5은 한 번도 어머니를 잊은 적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지금쯤 어떻게 살고 계실까? 그러지 말고 어머니께 소식을 전하는 게 어때? 할머니는 딸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야겠어요. 딸들은 각자 소중하게 간직했던 물건을 꺼내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5딸의 이름과 같은 물건들이었지요. 첫째는 비녀, 둘째는 팔찌, 셋째는 반지, 넷째의 귀걸이는 잘 익은 곡식 한 줌과 함께 막내의 비단 지갑에 넣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전한담? 그때
강아지가 함께 놀아달라며 반지의 옷을 잡아 당겼습니다. 이 강아지에게 부탁하자. 딸들은 막내의 지갑을 강아지 몸에 단단히 묶었습니다. 자,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 잘 전해다오. 5딸의 간절한 마음이 전해졌는지 강아지는 왈왈 씩씩하게 짖더니 산을 내려갔습니다. 마을에는 3년 동안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새아버지의 장사가 망해서 살기가 더욱더 어려워졌지요. 아유, 우리 이젠 어떻게 살지요? 텅텅 빈 쌀독을 보고 어머니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강아지가 뛰어왔어요. 이 강아지는 우리 막내가 기르던 강아지인데, 어머, 몸에 뭘 메고 있잖아. 어머니는 비단 지갑을 풀어보았습니다. 비녀, 팔찌, 반지, 귀걸이, 지갑. 이건 내 딸들의 물건이잖아. 아직 살아있나 봐요. 어머니는 딸들이 보내온 물건들을 지갑에서 꺼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곡식을 보내다니. 우리 딸들을 만나러 가요. 대체 어떻게 찾아가겠다는 거요? 새아버지는 영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이 강아지를 따라가면 될 거예요. 어머니가 강아지를 따라 집을 나서자 새아버지도 하는 수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새아버지와 어머니는 99개의 개울물을 건너고 99개의 고개를 넘어 드디어 딸들이 사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별천지네. 곡식이 아주 잘 자랐소. 새아버지와 어머니는 딸들이 일구어 놓은 밭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을은 가뭄이 들어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데 이곳에는 갖은 채소와 곡식들이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한참을 둘러보던 어머니의 눈에 아름다운 집 한 채가 들어왔습니다. 집 앞에는 꿈에 그리던 5딸이 건강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 내 딸들아. 딸들은 집에서 뛰어나와 어머니의 가슴에 와락 안겼습니다. 어머니는 5딸을 모두 가슴에 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요. 얘들아, 미안하다. 이 못난 아버지를 용서해 주렴. 새아버지는 진심으로 3년 전의 일을 딸들에게 사과했습니다. 5딸들도 아버지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맛있는 음식으로 큰 잔치를 벌였지요. 어머니는 그동안 5딸을 정성껏 보살펴준 할머니에게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잔치 자리에서 라오빙을 정성껏 만들어 주었습니다. 새아버지와 딸 5, 할머니를 위해서요. 이상한 조건. 옛날 아르메니아의 어느 마을에 2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제는 매우 성실하고 부지런했지만 늘 가난에 허덕였지요. 어느 날 형이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먹고 살기 힘들 것 같으니 차라리 내가 다른 동네로 가서 품팔이라도 하는 게 낫겠어. 돈을 벌면 집으로 보낼 테니
살림에 보태거라. 그렇게 형이 말을 하며 보찜을 메고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을 길을 가다 보니 큰 부잣집이 보였어요. 안에 주인 계십니까? 대문을 두드리자 심술이 아주 고약해 보이는 주인이 얼굴을 삐쭉 내밀었습니다. 누가 남의 대문을 마구 두드리는 거요? 저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혹시 이 집에 머슴을 구하지 않나 해서요. 주인은 형의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심드렁하게 말했습니다. 구하긴 구하오만 한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있어. 형은 기쁜 얼굴로 그 조건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주인은 고개를 삐딱하게 하고는 수염을 만지작거리며 이야기했어요. 우리 집에서 일을 하되 처음에는 먹고기가 오는 봄까지는 반드시 일하겠다고 약속을 해야 하오. 단 그동안 당신이 한 번이라도 화를 낸다면 벌금으로 내게 1000드랍을 내놓아야 하오. 만약 돈이 없다면 10년 동안 품삯 없이 머슴으로 일을 해야 하고 그 대신 나 역시 한 번이라도 화를 낸다면 벌금으로 당신에게 1000드람을 드리리다. 어떻소? 형은 정말 괴상한 조건이라고 여겼으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리 나쁠 것도 없었답니다. 좀 꺼림직하긴 하지만 나만 화내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 문제 없을 거야. 더구나 주인이 화를 낸다면 큰 돈을 받을 수 있는데 뭐 어때? 형은 흔쾌히 허락하자 주인은 그 자리에서 당장 계약서까지 써버렸지요. 이튿날 주인은 꼭두새벽부터 형을 깨웠습니다. 이보시게, 어서 일어나게. 남의 집 머슴이 이토록 늦잠을 자서야 되겠나. 주인은 형을 데리고 넓은 초원으로 나갔습니다. 날이 밝을 동안 여기서 풀을 베주게. 형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저녁 늦게까지 풀을 베다가 날이 저물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눈을 부라리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니 왜 벌써 돌아온 건가? 왜란요? 날이 저물었으니 돌아온 것이지요. 이런 한심한 사람 같으니라고. 애초에 내가 뭘 했나? 날이 밝을 동안 풀을 베라고 하지 않았나? 지금은 달이 떠서 날이 훤히 밝지 않은가? 형은 너무도 기가 막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했답니다. 그러자 주인이 심술궂게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네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건가? 그렇다면 약속대로. 아닙니다. 화를 내다니요. 잠시 쉬었다가 곧 나갈 겁니다. 형은 화를 꾹 참고 다시 초원으로 나갔답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오를 때까지 계속 풀을 베었답니다. 형은 이를 악물고 일을 했지만 결국 얼마 가지 못하고 녹초가 되고 말았지요. 에이, 이런 못된 주인놈 같으니라고. 이러다가는 밤낮 없이 일을 하다가 죽고 말겠어. 형은 자기도 모르게 버럭 화를 내며 고함을 쳤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주인이 불쑥 나타나 말했어요. 드디어 화를 내셨군. 자, 이제 계약서대로 1000드람을 내든가 아니면 10년 동안 품삯 없이 우리 집에서 일을 하던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지. 그제야 형은 주인의 올가미에 걸렸다는 걸 깨달았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앞일을 생각하니 형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1000드람이나 되는 큰 돈을 물어줄 수도 없을 뿐더러 이런 주인 밑에서 10년 동안 일을 한다는 건 더 끔찍한 일이었으니까요. 주인 어른, 지금 제 수중에는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차차 벌어서 갚을 터이니 그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형은 이렇게 사정한 다음 축 처진 어깨로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동생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동생은 주먹을 불끈지며 부르르 떨었어요. 이런 천하의 몹쓸 놈이 있나. 내가 당장 가서 못된 버릇을 고쳐줄 테다. 동생은 그 길로 부잣집으로 달려가 머슴살이를 하겠다고 청했습니다. 주인은 처음 형이 왔을 때랑 똑같은 조건을 내걸었지요. 그러자 동생은 매우 실망스럽다는 듯 말했습니다. 째째하게 1000드람이 뭡니까? 이왕 할 거면 2000드람이나 20년 동안 품삯 없이 일하기로 합시다. 어이 정말이요.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기요. 주인은 더욱 기뻐하며 당장 계약서를 썼답니다. 처음 동생이 왔을 때 주인은 너 잘 걸렸다 싶었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거꾸로 변했지요. 머슴이 된 동생은 이튿날 아침밥을 배불리 먹고는 이른커녕 보란듯이 바닥에 드러누운 채 코까지 골며 잠을 잤지 뭐예요. 주인이 눈에 불을 켜고 동생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에이 봐, 해가 솟은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이러고 있는 게야, 응? 그러자 동생이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제게 화를 내신 겁니까? 주인은 퍼뜩 정신이 들어 손사래를 쳤습니다. 에휴, 아닐세. 내가 언제 화를 냈다고 그러나. 잠을 다 잤으면 그만 일어나 일 좀 하라는 게지. 그래요? 옷을 갈아입고 곧 나갈 테니 걱정 마세요. 동생은 거드름을 피우며 옷도 느릿느릿, 신발도 느릿느릿, 꾸물꾸물 일부러 늑장을 부렸습니다. 성질 급한 주인이 이를 참지 못하고 또 소리를 질렀습니다. 좀 빨리빨리 안 하고 뭘 그리 꿈을 대는 게야. 그러자 동생이 눈을 치켜들며 대꾸했습니다. 지금 제게 화를 내셨군요. 그렇다면 계약대로. 주인은 급히 인상을 누그러뜨리며 억지 웃음을 띄었습니다. 에이, 화를 내긴 이 사람아. 할 일이 좀 많으니 좀 서둘러 줬으면 하고 부탁을 하는 거라네. 이윽고 동생은 주인을 따라 초원으로 나갔습니다. 이미 해가 중천에 떠서 점심을 먹을 시간이 다 되었지요. 배가 출출한데 점심이나 먹고 합시다. 주인도 배가 고팠던 터라 동생 말대로 했답니다. 동생은 되도록 천천히 그리고 배가 터지도록 실컷 먹은 다음 또다시 초원에 벌러덩 들어 누웠습니다. 어이, 배가 불러서요. 좀 쉬었다가 배가 꺼지면 일합시다.
그리고는 저녁 때까지 쿨쿨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주인은 가슴을 치며 분통을 터뜨렸어요. 내가 못 살아. 이건 모슴이 아니라 상전처럼 모시며 일 좀 해달라고 통사정을 해야 할 판이니. 어이구 내 팔자야. 주인이 불평을 하자 이때를 놓칠세라 동생이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화를 내신 겁니까? 아니야. 날이 어두워졌으니 집에 돌아가야겠다고 했네 그려. 결국 동생은 그날 잠을 실컷 자고 밥을 배불리 먹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두 달이 흘렀지요. 그동안 동생은 두둑한 배짱으로 계속 약을 올렸고 주인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아유, 이러다간 저놈 때문에 내가 바싹 말라 죽겠어. 벚국이 오는 봄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많은 돈을 줄 수도 없고 저놈을 쫓아낼 좋은 방법이 없을까? 주인은 골똘히 생각한 끝에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꾀라는 것이 유치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여보, 마누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듣고 그대로 해야 돼. 지금 당장 숲에 가서 높은 나무에 올라가 있다. 내가 모습 녀석을 데리고 나타나거든. 뻐꾹뻐꾹하고 울어줘. 알았지? 마누라는 남편의 계획을 눈치채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누라가 숲으로 떠나자 주인이 동생을 불러 말했습니다. 여보게, 오늘은 숲속으로 사냥이나 가보세. 주인이 동생을 데리고 숲에 나타나자 나무 위에 숨어있던 마누라가 진짜 뻐꾸기처럼 뻐꾹뻐꾹 울어댔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기쁜 낯으로 동생에게 말했어요. 이런 뻐꾸기 소리 아닌가. 이제 자네와의 계약은 끝났네 그려. 하지만 수상한 낌새를 알아차린 동생이 침착하게 대꾸했어요. 봄이 오려면 아직 멀었는데 뻐꾸기가 울다니요. 뭔가 이상해요. 제가 저 새를 쏘아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그러고는 동생이 나무를 향해 활을 겨누자 주인은 기겁을 했습니다. 뗐네 그만해. 내가 졌어. 이 지독한 놈아. 주인은 소리를 꽥 질러버렸습니다. 더 이상 우라통이 터져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지금까지 잘 참으시더니 드디어 화를 내셨군요. 그래, 화를 냈다. 어쩔래. 벌금을 내놓을 터이니 그만 돌아가. 이제 꼴도 보기 싫어. 돈이 아깝긴 했지만 주인은 하루빨리 머슴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욕심 많은 주인은 2,000드람을 주기로 했던 약속과는 달리 1,000드람만 내밀며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게 이것밖에 없으니 그냥 이것만 받게. 그래요? 아주 잘 됐군요. 실은 제 형이 이 집 머슴살이를 하다가 1,000드람을 빚졌으니 그것으로 갚은 셈 치면 되겠군요. 동생은 1,000드람을 받아 총총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형제는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았으며 부잣집 주인도 마음을 고쳐먹고는
다시는 못된 짓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구두쇠 길들이기. 옛날 카자흐스탄 한 마을에 있었던 일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농사 대신 양이나 소 같은 가축을 키우며 살았는데 모두들 온순하고 친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길 가던 낯선 나그네가 찾아와도 싫어하는 기색 없이 맛있는 음식들을 내놓고 자신들의 잠자리까지 기꺼이 내주곤 했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아주 못된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답니다. 카른바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잘 자란 곡식의 잡초 같은 인간이었지요. 마을에서 가축을 가장 많이 가진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에게 조금도 베풀 줄 모르는 지독한 구두쇠였지요. 어쩌다 손님이 찾아오기라도 하면 얼토당토 않는 거짓말로 손님을 돌려세우곤 했답니다. 오늘은 우리 집에 조상이 났으니 다른 집으로 가보시오. 손님이 가고 나면 혼잣말로 투덜거렸지요. 하룻밤 재워달라고? 어림없는 소리. 잠을 재워주면 음식도 대접해야 하고. 아이고 아까워. 카른바이가 못된 구두쇠라는 소문은 먼 곳까지 퍼져 마침내 아르다코시란 분의 귀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는 지혜롭기로 이름난 분이었는데 사람들의 어려움을 곧잘 해결해 주곤 했답니다. 그 마을에 고약한 사람이 산단 말이지. 한번 가서 버릇을 고쳐놔야겠군. 이윽고 아르다코시는 말을 타고 카른바이가 사는 마을로 찾아갔습니다. 카른바이의 집에 도착하자 먼저 몰래 안을 엿보았어요. 마침 저녁 때라 집안 사람들이 식사 준비를 하느라 여념이 없었답니다. 커다란 가마솥에는 물이 펄펄 끓고 있고 뚱뚱한 카른바이는 말고기로 소시지를 만드는 중이었으며 심술궂게 생긴 마누라는 밀가루 반죽을 하고 얼굴이 곰보인 아들은 말머리를 불에 굽고 있었지요. 예쁘장하게 생긴 딸은 저만큼 혼자 떨어져 꽁의 털을 뽑고 있었습니다. 아르다코시는 잠시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윽고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 주인 계시오. 문 좀 여시오. 카른바이가 대문으로 다가오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에이, 도대체 어떤 놈이 남의 대문을 열어라 말라 하는 거야, 응? 난 아르다코시란 사람인데 날이 저물어 오늘은 그대의 집에서 묵어볼까 하오. 아르다코시라는 말에 기세등등하던 카른바이도 고분고분해졌습니다. 그는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 구두쇠 카른바이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거든요. 선생님,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곧 열어드리겠습니다. 막상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속으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하필이면 우리 집에 찾아올 게 뭐라. 카른바이는 서둘러 식구들에게 음식을 숨기게 하고는 허겁지겁 대문을 열었습니다.
카른바이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선생을 맞이했습니다. 에휴, 어서 오십시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시는 길에 별일은 없으셨습니까? 아무 일 없긴요. 아주 큰 모험을 겪었지요. 큰 모험이라니요? 카른바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자 아르다코 씨가 이야기했어요. 여기로 오는 길에 누런 뱀 한 마리를 만났지 뭐요. 아, 글쎄 그놈이 목을 치켜들고 나한테 덤비는데 어찌나 큰지 아마 당신이 방금 5단에 감춘 소시지 정도 됐을 거요. 그래서 내가 얼른 옆에 있는 돌을 집어들었지요. 아마 방금 아드님이 감춘 말머리 정도 되는 돌이었소. 그 돌로 힘껏 내리치자 뱀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지요. 마치 아주머니가 엉덩이 밑에 감추고 있는 밀가루처럼 말이요. 지금까지 한 말은 모두 사실이요. 만약 거짓이라면 따님이 감추고 있는 꿩처럼 온몸의 털이 죄다 뜯긴다 해도 할 말이 없을걸요. 아르다코 씨는 말을 마치자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카른바이는 너무도 부끄러워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지요. 자신의 행동을 비꼬는 이야기인 줄 알았으니까요. 카른바이는 홧김에 감추고 있던 소시지를 가마솥에 던져 넣었습니다. 아들과 딸도 아버지를 따라 말머리와 꿩을 집어넣고는 그리고 나서 카른바이가 심술궂게 웃으며 아르다코 씨에게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얘들아, 5달 동안 푹 삶은 다음 꺼내 먹자꾸나. 아르다코 씨도 지지 않고 바닥에 드러누우며 대꾸했습니다. 난 이 자리에서 10달이라도 꼼짝 않고 있을 터이니 그리하시오. 아르다코 씨는 보란듯이 신발을 벗어 베개로 삼은 채 잠들어 버렸습니다. 이에 질세라 카른바이도 식구들에게 말했지요. 뭘 꾸물거리고 있어. 우리도 몇 달이고 누워 자자구. 잠시 후 카른바이는 식구들과 함께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모두들 잠에 꼬라 떨어졌군. 이제 슬슬 일어나 볼까? 아르다코 씨는 가만히 몸을 일으켜 가마솥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솥 안에 있던 음식을 개눈 감추듯 차례대로 먹어 치웠지요. 어이, 잘 먹었다. 이제 정말 늘어지게 한숨 자야겠구나. 아르다코 씨는 남은 뼈다귀를 솥 안에 다시 넣고는 이번에는 진짜로 굴굴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카른바이는 조용히 일어나 식구들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에이, 모두 일어나. 저 영감탱이가 잠든 틈을 타라. 우리끼리 얼른 저녁을 먹자고. 식구들은 솥 주위에 옹기종기 둘러앉아 뚜껑을 열었습니다. 앞불싸 솥 안에 뼈다귀만 남은 것을 본 카른바이는 분통을 터뜨렸지요. 저 영감탱이가 나를 골탕 먹이려고 고기는 다 발라먹고 뼈만 남겨놓았구나. 카른바이는 화가 났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어차피 내일 아침이면 떠날 터이니 그때까지만 참자. 그러나 이튿날이 되어도 아르다코 씨는
전혀 떠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카른바이가 참지 못해 물었지요. 저 선생님, 해가 벌써 중천에 떴는데 언제 떠나실 건가요? 어이, 떠나다니요. 이 집이 너무 편해서 며칠 더 묵어갈 생각이요. 능청스러운 아르다코 씨의 대답에 카른바이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이윽고 다시 밤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아르다코 씨가 먼저 자리에 누워 잠이 든 척 했답니다. 거짓으로 드르렁 드르렁 코까지 골면서 말이에요. 아이고 저 밉살스런 영감탱이 같으니 속 시원히 쫓아버릴 방법이 어디 없나. 카른바이가 혼자 이리저리 궁리를 하더니 마침내 좋은 수가 떠오른 듯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옳거니 좋은 방법이 있어. 그러면 되겠구먼. 카른바이는 마누라를 불러 소근소근 귓속말을 주고 받았습니다. 카른바이 부부는 당장 아르다코 씨를 쫓아내기라도 한 듯 히히덕거리며 좋아했어요. 아이고, 당신 정말 대단해요. 그렇게 하면 저 영감탱이를 꼼짝없이 내쫓을 수 있겠군요.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게 해결될 터이니 오늘은 두 발 뻗고 편히 잡시다. 부부는 이렇게 말하며 잠에 골아떨어졌습니다. 그제야 아르다코 씨는 슬그머니 몸을 일으켰어요. 그동안 잠든 채 하고 그들의 음모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아르다코 씨가 문 밖으로 나가 휘파람을 불자 그의 말이 쏜살같이 달려왔습니다. 말의 이마에는 하얀 털이 나 있었는데 아르다코 씨는 그 부분에 쑥 검정을 칠한 다음 굴레를 빼고 카른바이의 마구간에 넣어 다른 말과 섞어버렸지요. 대신 닮은 녀석을 골라내어 마치 자기 말인 것처럼 흰 가루를 이마에 칠해 하얀 반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직 날이 밝지도 않았는데 카른바이가 호들갑을 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르다코시 선생,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선생님의 말이 독풀을 먹고 다 죽게 생겼습니다. 아르다코 씨는 짐짓 놀란 채 눈을 휘둥그레 뜨며 말했습니다. 그게 정말이요. 독이 온몸에 퍼지면 고기를 못 먹을 수도 있으니 빨리 잡아주시구려. 카른바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가 이마에 하얀 반점이 있는 말을 때려 눕혔지요. 한참 있다 뒤따라 나온 아르다코 씨는 마구간으로 와서 죽은 말의 이마에서 몰래 하얀색 칠을 지워버렸습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잖소. 내 말에는 이마에 흰 반점이 있다오. 그러더니 아르다코 씨는 마구간에서 자기 말을 찾아내어 이마에 숯검정을 닦으며 능청을 떨었습니다. 이 녀석이 워낙 장난꾸러기라 굴뚝아궁이에 이마를 비벼 숯검정을 묻힌 모양이군. 카른바이는 제 꾀에 제가 속아 넘어간 것을 알고 화가 나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이구, 저 영감탱이에게 또 당했군. 이 원수를 어떻게 갚는담? 하지만 카른바이는 더 이상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어설프게 덤볐다가는 또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일이었거든요. 카른바이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아르다코 씨가 갑자기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카른바이는 얼씨구나 하고 속으로는 기뻐 어쩔 줄을 몰랐지만 겉으로는 못내 섭섭한 척 아르다코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떠나신다니 아쉽군요. 뭐 도와드릴 게 없겠습니까? 아르다코 씨가 카른바이를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헤어진 신발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신발이 다 떨어졌소. 이걸 고쳐야겠는데 비즈를 좀 빌렸으면 하오. 비즈란 가죽 따위에 구멍을 뚫는 송곳을 말하는데 공교롭게도 카른바이의 딸 이름도 비즈였던 것입니다. 카른바이는 골칫덩어리를 내쫓게 되었다는 생각에 기뻐서 말했지요. 선생님이 필요하시다면 얼마든지 비즈를 내드리지요. 집사람한테 말씀하시면 곧바로 비즈를 드릴 겁니다. 카른바이가 이렇게 말하고 가축을 몰고 들판으로 나가자 아르다코 씨는 싱글벙글 웃으며 부인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따님 비즈를 저에게 준다고 하셨습니다. 부인은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냐는 듯 대꾸했습니다. 아니, 예쁜 딸 비즈를 당신에게 준다니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 말을 못 믿으시는군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남편에게 확인해 보지요. 아르다코 씨는 서둘러 부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가축대를 몰고 저만큼 떨어지는 카른바이에게 소리쳤어요. 여보시오, 카른바이. 부인이 비즈를 내주지 않으니 어쩌면 좋겠소. 그러자 카른바이는 성난 목소리로 부인에게 소리쳤어요. 당장 비즈를 내주란 말이야. 그래야 빨리 내 집에서 나갈 것 아니야. 카른바이의 말은 물론 딸 비즈가 아닌 송곳을 두고 한 말이었지요. 하지만 아르다코 씨는 시치미를 뚝 떼고 말했습니다. 그 보시오, 부인. 비즈를 내어주라고 하지 않소. 부인은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달리 대꾸할 말이 없었답니다. 아르다코 씨는 재빨리 짐을 꾸린 다음 카른바이의 딸 비즈를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결혼 예물이라며 집에 남아있던 양과 말 몇 마리도 함께 끌고서 말이에요. 초원에서 돌아온 카른바이는 그 이야기를 듣고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속았구나. 도대체 나한테 무슨 원한이 있다고 이리도 못 살게 구는 거야. 그때 부인이 편지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바로 선생이 남긴 편지였지요. 카른바이 보시오. 당신 딸은 다 컸으니 어차피 곧 시집을 갈 몸이니 내가 좋은 신랑감을 골라 시집 보낼 테니 너무 걱정 마시오. 대신 이제부터 마음을 고쳐먹고 착하게 살길 바라오. 카른바이는 그제야 선생이 자기를 골탕 먹인 까닭을 깨닫고 지난날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카른바이가 새 사람이 되어 착하게 살았다고 합니다.